인공지능이요. 가끔 진짜 그럴듯하게, 근데 완전 명백한 거짓말을 만들어낼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환각 현상이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기술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생성형 AI의 외부 지식에 날개를 달아주는 RAG,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그래프 RAG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탐구의 진짜 재미는 그냥 두 기술을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지식의 연결망을요, 이걸 마치 소리나 빛의 신호처럼 분석하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그래프 풀이의 변환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아이디어를 만나는 거죠. 오늘의 목표는 바로 거기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와, 지식을 신호처럼 분석한다니 벌써부터 흥미로운 대로.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하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기술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제일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 RAG랑 그래프 RAG 이 둘이 공통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결국 AI의 환각을 줄이는 거. 그거 맞죠? 맞아요. 두 기술 다 생성형 AI가 헛소리를 하지 않고 더 정확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게 핵심 목표예요. AI 모델 자체를 매번 엄청난 비용 들여서 재학습시키지 않고요. 최신 정보나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실시간으로 참고하게 만드는 거죠. 아. 비유하자면 AI한테 오픈북 테스트를 보게 해주는 거랑 같아요. 오픈북 테스트. 아, 그거 비유 좋네요. 아주 직관적인데요. 그럼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가요? 일반 RAG는 정보를 찾는 방식이 좀 뭐랄까 평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반 RAG는 우리가 검색 엔진 쓰는 거랑 아주 비슷하게 작동해요.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이랑 의미적으로 가장 비슷해 보이는 텍스트 조각들을 거대한 도서관에서 몇 개 그냥 뽑아오는 거죠. 아, 그냥 키워드 검색처럼요? 그렇죠. 문장을 이제 숫자로 된 벡터로 바꿔서 그 공간에서 거리가 가까운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냥 연관된 내용이 담긴 문사 몇 개를 찾아주는 거군요. 그런데 그 그래프 RAG는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가는 건가요? 그래프 RAG는 정보를 그냥 텍스트 조각으로 보질 않아요.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걸 거미줄처럼 엮어서 관리합니다. 관계요? 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라는 정보랑 애플이라는 정보가 있으면 그 둘 사이에 공동 창업이라는 선을 그어서 연결하는 거죠. 또 팀 쿡이라는 정보는 애플이랑 CEO라는 관계로 연결되고요. 이렇게 정보, 인물, 사건, 개념 같은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구조적인 맥락까지 통째로 이해하려는 시도예요. 아하, 바로 그 관계라는 개념 때문에 훨씬 강력해지는 거군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기술을 쓴다면 단순히 스티브 잡스에 대해 알려줘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철학에 영향을 받은 현직 디자이너는 누구야? 같은 막 여러 다리를 건너야 하는 복잡한 질문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래프 RAG의 첫 번째 장점이에요. 일반 RAG는 스티브 잡스 철학 문서랑 디자이너 명단 문서를 그냥 따로따로 찾아와서 섞어 보여주겠죠. 네, 그냥 나열만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프렉은 스티브 잡스에서 디자인 철학으로, 거기서 영향을 줌이라는 관계를 타고 조너선 아이브로, 또 거기서 다른 디자이너로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쭉 따라가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와, 마치 숲속에서 길을 찾을 때 발밑에 나뭇잎만 보는 게 아니라 드론을 띄워서 전체 숲의 지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디에 계곡이 있고 어디에 능선이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오, 완벽한 비유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장점인 전체 흐름 요약 능력과도 연결돼요. 개별 정보 조각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지도를 보니까 데이터 전체의 큰 그림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수백 건의 법률 판례를 그래프로 만들면 어떤 판례가 가장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법조항이 가장 자주 논쟁의 중심이 되는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답변의 논리적인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들리네요. 근데 이 관계라는 걸 정의하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공동 창업했다는 건 명확하지만 A라는 개념이 B에 영향을 줬다. 이런 모호한 관계는 누가 어떻게 다 설정하죠. 결국 사람이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LLM 자체를 활용해서요. 뉴스 기사나 논문 같은 비정형 텍스트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패턴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관계를 만들어내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 AI가 관계까지 스스로 찾아내게요. 네, 물론 초기 구축 비용이 들긴 하지만 한 번 이 관계망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활용 가치는 단순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초기 투자 비용이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알겠습니다. 관계를 따라간다는 아이디어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보내주신 자료가 갑자기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갑자기 신호 처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식 그래프랑 소리나 전파를 분석하는 기술이 대체 무슨 상관인 거죠? 여기가 바로 이번 탐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식의 연결망을 그냥 점과 선의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라는 신호가 흐르고 막 진동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거든요. 신호가 흐르는 공간이요? 네. 음향 엔지니어가 소리를 주파수별로 쫙 분해해서 저음, 중음, 고음으로 나눠 분석하잖아요. 그것처럼 지식 그래프에 그래프 풀이의 변환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적용하면 지식도 주파수별로 분해해서 분석할 수가 있게 돼요. 잠깐만요. 지금 지식을 주파수로 분해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죠?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식의 높고 낮음, 그러니까 지식의 주파수라는 건 대체 뭔가요? 아,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래프에서 저주파는요, 그래프 전체에 걸쳐서 아주 완만하게 변하는 신호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정보 노드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거대한 맥락, 핵심 주제 같은 것들이죠. 아하. 반대로 고주파는 바로 옆에 있는 노드랑도 값이 확 달라지는 아주 뾰족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신호를 의미해요. 주변과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정보, 희귀한 연결고리, 아니면 데이터의 노이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제사라는 거대한 지식 그래프가 있다면 수출 주도 성장이나 IMF 위기처럼 여러 시대와 산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은 저주파 신호일 테고요. 그리고 1983년에만 잠깐 유행했던 어떤 특정 반도체 기술에 대한 내용은 주변과 확 다른 고주파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지식을 주파수 영역에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요. 잠깐만요. 그럼 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AI가 지식 전체의 어떤 분위기나 핵심 주제 같은 저음, 즉 저주파를 들을지 아니면 아주 특이하고 희귀한 연결고리 같은 고음, 고주파를 들을지 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마치 오디오 이퀄라이저를 조절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오디오 이퀄라이저 비유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필터링이에요. 만약 사용자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뭐였나?처럼 거시적인 질문을 던지면요. AI는 저주파 필터를 사용해서 수출 주도 성장 같은 핵심적인 저주파 신호에 집중해요. 아, 큰 그림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실패 사례는 이런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질문에는 고주파 필터를 사용해서 주류 정보는 걸러내고 특이한 고주파 신호를 찾아내는 거죠. 불필요한 노이즈를 걸러내는 효과도 있고요. 와, 정말 놀랍네요. 그냥 키워드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질문의 성격에 맞춰서 들어야 할 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훨씬 정교한 검색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기존 검색은 텍스트의 내용만 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GFT로 추출한 주파수 정보를 함께 사용하면 그 정보가 전체 지식망에서 얼마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까지 고려할 수 있게 돼요.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수많은 다른 중요 지식들과 연결된 신뢰도 높은 저주파 정보를 우선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료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기술로 스펙트럼 그래프 신경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지식의 구조를 파동이나 주파수처럼 분석한다고 설명되어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가요? 네, 이게 복잡한 수식이 나오긴 하지만 그 본질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핵심은 3단계 과정입니다. 첫째, 원래 지식망에 흐르는 신호를 그래프 풀이의 변환으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분해해요. 지식을 음계처럼 쫙 펼쳐놓는 거죠. 네,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주파수별로 분해하고요. 그렇죠. 둘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훈련시킨 스마트 필터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 필터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오디오 이퀄라이저의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하. 특정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주파수 대역을 증폭시키고 어떤 대역을 줄일지를 결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필터를 거친 주파수들을 다시 원래의 지식 공간으로 조립해서 최종 답변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계산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이 연산 복잡도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 해결책으로 챔넷이라는 기술을 언급했더라고요. 지식 그래프가 막 수백만 개만 돼도 이 계산을 실시간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초기 방식인 그래프가 조금만 커져도 사실상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체베넷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이 복잡한 주파수 분해 과정을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근사치를 계산해내는 방법이에요. 아, 일종의 지름길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덕분에 고유벡터니 행렬분해니 하는 무거운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도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복잡한 계산을 건너뛰고 비슷한 결과를 훨씬 빨리 얻는 똑똑한 방법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대규모 지식 그래프에서도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고 또 하나의 장점은 국소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터의 영향력을 그래프 전체가 아니라 특정 정보 주변에 몇 단계 이웃되게만 미치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된 거죠. 전차 숲을 다 뒤지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나무 주변만 정교하게 탐색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기술의 발전이네요. 근데 여기서 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떠올라요.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 필터를 훈련시키려면 정답이 붙어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RAG 리얼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로 모델을 재학습시키기 어려울 때 쓰는 기술인데 이건 좀 모순적인 상황 아닌가요? 바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 후반부에 나온 세 가지 전략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주 적은 데이터로도 이 정교한 필터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해법들이죠. 첫째는 텍스트에 정답지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프의 연결 구조 자체를 학습 데이터로 쓰는 자기 주도 학습 방식이에요. 데이터의 내용이 아니라 구조에서 학습의 단서를 찾는 거군요. 네, 서로 연결된 노드들은 비슷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 제약 조건만으로도 필터를 충분히 학습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필터를 백지 상태에서부터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호 처리 분야에서 이미 성능이 검증된 열핵 같은 범용 필터를 초기 값으로 가져와요. 아, 이 열핵 필터는 가까운 노드는 비슷한 정보를 가진다는 물리 법칙을 담고 있어서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저역 통과 필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앱에서 풍경이나 인물 같은 기본 필터를 먼저 고르고 우리는 그 필터의 강도나 밝기만 살짝 조절하는 것과 비슷한 거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필터의 전체적인 모양, 그 핵심 기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모양을 약간 변형시키는 몇 개 안 되는 파라미터만 우리가 가진 적은 데이터로 미세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훨씬 적은 데이터로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보다 그래프의 밀도, 그러니까 정보 간의 연결이 얼마나 촘촘한지가 필터의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데이터가 좀 적더라도 노드 간의 논리적 관계가 촘촘하게 잘 설계되어 있다면 주파수 성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서 필터가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AI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자는 단순한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지식의 연결망에 음양공학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최첨단 연구까지 왔네요. 핵심은 AI가 단순히 정보를 읽는 걸 넘어서 그 정보들 안에 숨겨진 구조와 관계, 그리고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식을 하나의 신호로 보고 그 주파수를 분석함으로써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전체 지식체계에서 갖는 중요성 그리고 논리적 위치까지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텍스트의 의미와 그래프의 구조를 주파수라는 하나의 강력한 도구로 통합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이 기술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사용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주파수 분석 기법을 우리가 미처 질문할 생각조차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수많은 과학 논문으로 구성된 지식 그래프에서 이례적으로 튀는 고주파 신호를 감지해서 주류가 되기 전에 혁신적인 연구 분야나 예상치 못한 약물 부작용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미리 찾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건 지식의 지도를 탐색하는 새로운 나침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생각 아닐까요?